만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경영을 다시 보다 허경영 리뷰의 홍조경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저출산 문제, 인구 감소. 이제는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구 소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그냥 줄어든다, 감소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진짜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보시면 이건 2023년 3월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2023년 1월 새해 첫 달 출생아 수가 2.3만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나옵니다. 가파른 인구 소멸이 되고 있다고 나오고, 보시면은 여기 통계청에서 나온 발표인데 1월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9.6%나 올라가지고 32,703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23년 새해 1월 달에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이 돼요. 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냥 쉬었음 청년층 50만 명 역대 최대. 지금 청년들 중에 직업을 가지지 않고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50만 명을 넘었다고 거기에 대한 기사가 나왔네요. 지금 특히나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 20대 30대 청년들이 일단은 직장을 가질 수가 없고 또 직장을 꼭 가져야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컴퓨터 게임하고 뭐 친구들 만나고 가끔씩 아르바이트하고 그 정도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 꽤나 많은 숫자의 청년들은 그 구직 활동해서 뭐하냐. 내 스펙 뻔한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 야간 근무라거나 뭐 공장의 생산직이라거나 뭐 그런 건데 또 나는 그런 거는 하기 싫다. 대기업은 가고 싶은데 나는 스펙이 안 돼. 이제 이런 청년들이 주로 주식이나 이제 코인에 많이 이제 눈독을 들이는 거죠. 주변에서 뭐 얼만큼 투자해가지고 막 몇 억을 벌었다 한 몇 달 만에 어떤 사람은 코인으로 막 100억을 벌었다 하더라 막 이런 소문이 주변에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청년들은 야, 내가 이런 데 가가지고 이교대로 하루 종일 일해봤자 받는 월급 2, 300만 원이고 거기서 생활비 빼면 남는 것도 얼마 안 남는데 저 사람은 코인 투자해가지고 몇 달 만에 몇 억을 벌었다는데 이거 인생 무상한 거 아니야? 나도 그냥 주식이나 코인 한번 해봐야겠다 라면서 이제 코인 열풍이 불기 시작했죠. 그 재작년, 작년까지도 그래서 보시면은 영끌이라는 말도 많이 나왔죠. 이제 그때가 워낙 부동산도 올라가는 추세였고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이제 시세도 좋았고 계속해서 상승 시장을 달리면서 그 주식 시장도 괜찮았잖아요. 코스피 막 3천까지 넘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런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 벌었다, 부동산 사가지고 돈 벌었다는 소문들이 많이 들리니까 이제 너도 나도 없는 청년들마저 이제 빚을 막 끌어가지고 주식 사고 코인 사고 온갖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목돈을 모은 다음에 그걸로 막 집을 사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나 직장 일해가지고 1년에 뭐 2천만 원 모으기도 어려운데 이걸 이 사람들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고 부동산 집값 집 사놨더니만 뭐 1년 만에 몇 억씩이 막 오르니까 그래서 이제 빚을 막 내가지고 이걸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되고 있죠? 부동산 지금 하락장이죠. 부동산 폭락에 대한 경고들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내고 있고 지금 가상화폐 시장도 안 좋죠. 그리고 코스피도 뭐 2,400 정도로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전망을 좋게 보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코스피가 막 3,000일 때 빚내가지고 주식 샀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러다 보면은 인생이 더 허무하고 좀 더 벌어보려고 나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이제는 오히려 빚이 훨씬 더 늘어나 버렸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더 일하기가 싫고 나 이거 빚이 이미 몇 천만 원 졌는데 내가 150만 원 받으면서 일해봤자 내가 언제 이걸 다 갚냐 하면서 이제 자포자기하게 되는 청년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렇게 뭐 영끌했던 사람들 주변에 막 어렵다는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출산 문제와 청년들의 이런 실업 문제가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질 상황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도 이제 결혼을 한 사람들이 몇몇 있고 그 중에 아이가 있는 친구도 있는데 일단은 제 주변을 보면은 자녀 계획을 가지지 않는 신혼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살기 빠듯하고 이제는 내 삶을 좀 존중받고 내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식도 많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나를 위한 시간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일단 그래서 제 주변을 둘러보면은 이미 결혼할 수 있고 아이를 가지기에는 정말 좋은 나이가 왔는데 여전히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극소수가 지금 이제 결혼을 하고서 신혼을 차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자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또 별로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중에 몇몇은 그냥 강아지 키우고 아니면 그냥 둘이서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즐거운 마치 연인 시절 보내던 것처럼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몇몇은 이제 아이를 가져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친구도 있는데 또 이런 부류가 있어요. 아이를 서로 원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서로 가지기를 원하는데 몸이 안 돼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죠. 불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남자 쪽인지 여자 쪽인지 모르겠지만 불임의 문제로 아이를 갖고 싶은데 또 못 가지는 그런 부부들도 요즘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못 가지는 이 친구가 이제 그 불임 관련해 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만 깜짝 놀랐대요. 그 불임 때문에 온 부부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는 청년들도 별로 없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 계획을 가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결혼하고 자녀를 가지려고 하는 부부들 중에서 원하는 대로 또 아이를 못 가지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주로 직장에서 앉아서 컴퓨터하고 끝나면은 뭐 저녁으로 회식하고 소주 한잔하고 집에 가가지고 뭐 치킨에 야식 맥주랑 치킨 먹고 그걸 자고 또 그 다음날 아침 되면 회사 나가가지고 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컴퓨터하고 저녁 되면 퇴근해가지고 먹고 야식 먹고 스트레스 풀고 그대로 자고 뭐 이런 생각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술 담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성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대한민국의 젊은 청춘들이 요즘에 또 술 담배 뭐 남자만 하나요? 여자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워낙 사회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 불임에 대한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슈카월드라고 되게 유명한 유튜버죠. 경제 관련 유튜버이신데 뭐 공중파 TV에도 많이 출연하셨던 분인데 이분도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모습입니다. 보면은 1981년에는 1년에 한 87만 명 정도를 낳았고 2000년대 들어서는 56만 명 정도를 낳았고 근데 작년 2022년에는 25만 명 정도가 한 해 동안 낳았다고 합니다. 거의 20년 주기로 반토막 정도씩 반절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인구 감소가 계속 된다는 거는 생산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고 생산 인구가 줄어든과 동시에 그 소비 여력이 가장 큰 젊은 이들과 신혼 부부들의 소비가 침체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 그만큼의 수요가 없다 보니까 시장이 침체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없다 보면은 뭐 우리 동네 태권도장, 학원, 가외, 학습지 같은 아이들과 관련된 그 교육 산업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산업들도 결국엔 다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아이를 안 낳아요. 또 아이를 안 낳으니까 경기가 더 침체되고 학원에 아이들이 없고 학습지가 안 팔리고 책이 안 팔리고 뭐 게임 산업이 잘 안 되고 뭐 지방의 대학교들이 소멸하게 되고 뭐 지방 도시가 소멸하고 이러면서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단 말이죠.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은 사람들은 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더 아이를 안 낳는단 말이에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출산이 줄고 또 출산이 주니까 경기에 또 악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이 경기가 또 더 안 좋아진 만큼 출산을 더 줄 수밖에 없고 이런 악영향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저출산 문제를 이미 정말 예전부터 이것에 대한 문제를 미리 경고하고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셨던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저희가 따르는 허경영 총재님이십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미 2007년 대선에 나오실 때 그 시절에 2007년이니까 지금부터 16년 전인데 그때 이미 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미 그 시절에 이미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올지를 아시고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대통령 공약으로 제안하셨단 말이에요. 인구가 옛날에는 노인이 아주 작았는데 노인이 젊은 사람보다 약 4배가 적었는데 지금은 노인이 젊은 사람보다 4배가 많아졌어. 어린 사람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대로 나가면은 중국이 인구가 앞으로 20억을 돌파할 때 우리 인구는 2천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불과 몇 년 후에 조금 있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왜? 지금 노인들이 급속히 돌아가게 될 경우에 우리 인구는 많이 줄어들어요. 또 설사 우리 인구가 4천만 명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4천만 명의 50% 이상이 노는 노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출산수당을 한 사람 낳을 때마다 3천만 원씩. 그래서 여성들이 가정에서 애만 낳고 있어도 어느 정도 생활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애만 낳고 있으면 누가 돈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직장을 가다 보니까 여성들이 내 6가지가 부닥친다고 그랬죠? 자, 출산과 직장.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출산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 내가 이 가정을 그냥 빚을 져가면서 이대로 유지해 갈 것이냐. 애 낳아가지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안 당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여성들은 그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여성들의 6가지 부닥치는 이 갈등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서 해결해 줄 것이에요. 그래서 출산수당 3천만 원, 애 하나 낳아가지고 애 낳으면 바로 주니까 출생했다는 근거만 있으면 바로 주니까 그 돈 3천만 원 가지고 호떡 장사를 하든 뭘 하든 하다가 망하면은 또 애 하나 더 낳으면 돼요. 애 서인만 나면은 지금 우리가 애 남녀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이거는 옛말입니다. 애 둘만 낳으면 우리 인구가 증가가 안 돼요. 인구 증가 안 됩니다. 내가 나중에 몽고와 통일을 할 텐데 몽고 땅이 엄청 넓습니다. 우리가 통일하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몽고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가 엄청나요. 왜? 북한이 천해로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몽고와 통일하면 우리 아시아 연방을 통일하는 데 아주 유리해요. 그래서 내가 몽고와 통일할 텐데 그때 우리 인구가 좀 많아야 돼. 그래서 우리 인구를 넓히겠다. 그래서 출산수당을 3천만 원씩을 주게 되면은 그 인구 3천만 명씩 주게 되면은 서로 애를 낳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살리는데 출산수당이 상당히 영향을 합니다. 예, 애를 너희 낳든 10명을 낳든 3천만 원씩을 줍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뭐라 하는지 압니까? 50만 원만 주면 되는데 왜 3천만 원을 주냐? 누가 50만 원 받고 애 낳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빚지면은 압류 붙이고 세리 집에 와서 시집 올 때 가져온 냉장고 텔레비 들고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절대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가정에 있는 가정주부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품목 한 개도 압류 못하게 합니다. 법적으로. 세상에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에 있는 물건을 압류해 간다는 건 가정 파괴범이야. 돈을 빌려주지 말든지 해야지. 돈을 빌려줘놓고 가정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걸 판사가 도장을 찍어서 10달간이 간다는 거.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가정에 있는 어떠한 물건도 압류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바꿨습니다. 그것도 할 것이고 그래서 출산 장려금을 3천만 원씩을 주겠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출산수당 3천만 원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 잘 들어봤습니다. 이때가 2007년이에요. 그때는 인구 감소에 대해서 크게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을 때였고 그 당시 출산수당 3천만 원 준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너무나 이른 시기였다. 하지만 이 당시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만 있으면 두고 봐라. 4천만 명 인구 중에 절반이 노인네가 되고 이제 노인들이 빠른 속도로 죽어가다 보면은 남은 사람은 절반도 안 된다 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그러한 현상이 요즘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1월 달에 역대 최저의
출생아 수를 기록하였고 역대 최다의 사망자 수를 기록하였던 것처럼 이제 그 격차는 앞으로 점점 더해서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 경고하셨던 현상들이 이제 와서 슬슬 그 문제의 현상들이 밖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이고, 이 당시에 이미 출산수당 지급을 공약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몽고와의 통일을 이미 그 당시에 이미 다 계획하시고 그 먼 미래까지 내다보시면서 몽고와 먼저 협력을 한 뒤에 통일을 해가지고 아시아 전체를 통일시키려면은 그 시절에는 대한민국에 많은 인구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지금부터 그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이분이 얼마나 그 미래를 멀리 내다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분인지를 얕게나마 저희가 조금은 알 수 있었던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처럼 근데 이 비단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맞이하고 있지만 뭐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또 한 나라로 이런 헝가리 역시나 이 저출산 문제로 사회적 문제를 겪다 보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헝가리 같은 경우는 그 출산율이 1.3명 정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명이 만나면 1.3명 정도 낳는 거죠. 두 명이 만나서 두 명은 낳아야지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헝가리 같은 경우는 합계 출산율이 1.3명 정도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헝가리에서는 그들만의 출산 정책을 피면서 혼인율이 늘어나고 출산율도 늘어나고 있다고 그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이고요. 2011년에 1.23명을 기록했는데 2020년에 1.56명을 이렇게 많이 늘은 거죠. 왜냐면 보통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줄어들던 게 이제 유지가 되는 정도이지 줄어들던 게 올라간다는 거는 그건 진짜로 굉장히 어떤 이례적인 일이고 그만한 어떤 원인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다. 근데 이 헝가리는 이 줄어들던 인구가 어떻게 다시 늘어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늘었는지를 보니까 헝가리 정부는 출산 정책을 취하면서 합계 출산율 2.1명까지 끌어올릴 방침을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아이를 4명 이상 낳으면은 평생 소득세를 면제시켜주는 정책이 있고, 아이를 낳기로 약속을 하면은 대출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은 너 아이 낳을 거야? 아이 낳는다고 약속하면은 돈 빌려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40대 미만의 초혼 여성이 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한화로 약 4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는 거네요. 대출을 받고서 5년 대출 받은 뒤 5년 이내에 아이를 한 명 낳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것. 그리고 아이를 2명 이상 낳으면은 그 처음에 빌렸던 돈의 그 3분의 1을 탕감해 주고, 만약에 아이를 3명을 낳았다. 그러면 처음에 빌려줬던 4천만 원을 아예 그냥 탕감을 해줘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셋을 낳으면 4천만 원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것처럼. 그리고 뭐 아이가 3명이 있는데 뭐 7인승 자동차를 구매하면은 얼마를 또 지원해주고, 얼마를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헝가리에서 이게 허경영 총재님께서 2007년에 주장하셨던 출산 정책과 똑같은 모델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슷한 면이라고 하면은 일단 금전적으로, 현금적으로 지원을 해줌으로써 출산율을 장려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허경영 총재님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봤어요. 총재님, 헝가리에서는 아이 낳으면은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아이 3명을 낳으면은 그 빚을 없애준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 당시 답변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아이를 낳으면 그냥 국가에서 돈을 줘야지. 아이를 낳았는데 왜 부모를 빚쟁이를 만드느냐. 그리고 아이를 뭐 1명 낳을 때 엄마 얼마 해주고 2명 낳으면 어떻게 해주고 3명 낳으면 뭐 대출액을 탕감해주고, 그런 조건부적인 출산 정책은 맞지 않는다. 그냥 아이 낳으면은 아이 한 명마다 5천만 원씩 출산 수당 주는 게 아이에게도 훨씬 더 좋고 부모에게도 더 좋게 작용한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면 안 되고 아이를 낳은 부모가 빚쟁이가 되게 해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납니다.
그러니까 역시 허경 총재님께서는 정말 통이 크시고 그 정말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부모를 생각하고 이 세상에 아이가 나타났으니까 축하한다, 잘 길러보세요 하면서 그렇게 축하금으로 출산수당 5천만 원을 주는 거라 아이 낳았으니까 돈 필요하면 말해줘, 내가 빌려줄게. 2명 낳았으면은 내가 이거 얼마는 좀 감해줄게. 3명 낳으면은 이거 다 빼줄게. 조건부로 이렇게 마치 딜을 걸어서 제안을 하듯이 하는 거랑은 이게 좀 뭔가 접근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허경환 총재님께서 하신 정책은 정말 통이 크고 정말 그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함으로써 헝가리가 정말로 출산율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1명 출산하면 무이자로 해주고 2명 출산해주면은 대출액의 3분의 1을 탕감해주고 3명을 출산하면 대출액 전액을 탕감해주는 거. 이것도 그렇게 나쁜 정책이라고 보진 않고 분명히 출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헝가리에서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고서 2019년 9월 기준 혼인 건수가 20% 이상 증가했다라고 나오네요. 이거는 1989년 체제 전환 이후 최고 기록이다. 반면 이혼율은 2010년 67%에서 2018년 33%로 감소했다. 이렇게 가족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들이 부부이다 보니까 부부들의 이혼율도 줄고 혼인 건수도 늘어났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출산 장려 정책이 2015년부터 거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시행이 되었는데 요거는 연도별에 따른 헝가리의 그 출산율 변화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1.3명 정도죠. 2005년에. 그래서 여기서 거의 1.3명으로 유지가 되다가 이렇게 정책이 시행되면서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출산율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3, 1.4, 1.5 이러다가 이제 1.5 벌써 중반까지 이렇게 출산율이 많이 올라온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접한 그 나경원 전 의원은 그 서울시장 후보를 나오면서 이렇게 출산하면은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공약을 들고 나왔죠. 그래서 서울에서 결혼 출산하면 약 1억 1,700만 원의 혜택을 나는 제공해주겠다. 그래서 이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4,500만 원, 출산하면 또 4,500만 원을 그 대출을 지원해주겠다라는 거고, 거기다가 그 대출에 대한 이자도 우리가 대신 내주겠다. 서울시에서 그런 공약을 들고 나왔죠. 그래서 뭐 결혼하고 출산하면 돈 준다고 하니까 이 나경원 의원의 이런 공약을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야, 신혼부부한테 1억 준다고 너 허경영이냐? 이러면서 이제 너 나경영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도 그런 쪽이야? 돈 퍼준다는 막 그런 쪽이야?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저는 멋있다고 생각했던 게 이 나경원 그 당시 후보가 그래 내가 나보고 나경영이라고? 그래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난 이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되고 원한다면 나를 나경영이라고 불러라 라면서 이렇게 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이분도 알겠죠. 이 출산 수당을 정말 과거부터 주장해왔던 원조격은 허경영 님이라는 거를 이분도 당연히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허경영이든 나경원이든 그게 뭐든지 간에 필요한 정책이면은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을 하셨던 나경원 전 의원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이고 좋게 봤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된 후에는 이 나경원 이분이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그 부서에서 부위원장직을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이 나경원 이분을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위원회인가 거기에 부위원장으로 이제 앉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이 나경원 이분이 주장하셨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 너가 하는 말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고 너 거기에 관심 많은 것 같으니까 너가 한번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봐라라면서 받았던 게 부위원장직인 거죠. 그래서 그 주장하셨던 것처럼 그 출산하면은 대출 지원해주고
무이자로 또 지원해주고 이런 공약을 이제 펼치려고 하는데 출산 따라서 대출 원금 탕감 지원책을 제시하고서 이거를 또 실시하려고 하는데 보면은 그거를 또 대통령실에서는 계속해서 태클을 걸어요. 이거 아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나경원 이분은 출산하면은 대출 원금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또 대통령실에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나경원 이분은 또 어때요? 대통령실이 반대하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받은 자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자리니까 나는 이거 할 거야 라면서 본인이 지금 의도한 그 공약을 강행하려고 하였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분이 그 뜻을 펼치지 못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나경원 전격 사의 표명, 대통령실에서는 사의 전해 듣지 못했다면서 불쾌감을 표한.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나경원 이분의 갈등이 꽤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짧은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경원 이분도 진짜 답답하시겠다. 저희가 앞서서 헝가리 사례를 봤듯이 헝가리도 이런 정책을 펼쳐서 분명히 출산율이 늘어나는 효과를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경원 이분도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서울대 나오시고 되게 똑똑하시고 되게 능력 있는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볼 때도 그 헝가리의 출산 정책 우리나라에 가져오면은 출산율이 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저출산위원회에 부위원장직까지 받아가지고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이걸 자꾸 대통령실에서는 발목 잡고 태클을 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런 쪽으로 공약을 만들어서 정책을 실현하고 싶은데 자꾸 대통령실이랑 원로들은 계속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 그러다 결국 이분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나경원 전 의원으로 지금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거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대한민국은 진짜 일반 그냥 좀 똑똑하거나 깨어있는 정치인 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구나. 이 대한민국의 처한 문제가 워낙 많지 않나요. 그 중에서도 이 저출산 문제 이거 하나 해결해 보려고 이 나경원 이분은 열심히 활동을 해봤지만 그 결과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의 반대, 뭐 다른 사람들의 반대, 너 그거 허경영 아니냐? 하면서 비아냥대는 사람들의 반대. 기득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려고 하고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나경원 이분이 그런 출산 정책을 펼쳐가지고 출산율이 늘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동안 그 전까지 그 사람들이 했던 저출산에 대한 정책들은 문제였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 보니까 그 전까지 해먹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자신들의 허물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거죠. 진짜 대한민국의 출산이 늘건 말건 간에 그냥 어떤 특출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보다 더 일을 잘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뭐 국민의힘, 민주당 그런 데서 아무리 똑똑한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 무더기의 사람들이 발목을 잡고 계속해서 태클을 잡고 하는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바뀌겠냔 말이에요. 이 우리나라의 재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멀쩡한 재벌 잡아가지고 집어넣고 어려운 사람들은 거지 만들어 놓고 이런 잘못된 경제 체제를 만든 그게 정치인들이야. 정치인들은 그 썩은 시체보다도 더 냄새가 나. 그러니까 나는 그것들을 정리하려고 하기 위해서 혁명당을 만든 거야.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좋다고 그 썩은 정치인들을 또 짓고 또 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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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고 있어. 시체 썩는 것보다 못한 그 정치인들이 계속 부익부 빈익빈을 만드는데 여러분 얼마나 더 버틸 것 같아? 그런데도 지금 나이 드신 사람들 보잖아요. 아, 국민의힘 찍어야지. 아, 민주당 찍어야지. 계속 이러고 있어요. 정작 문제는 그 단체가 문제인 건데. 그래서 결국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에너지를 이용하시면서 영적인 분야도 섭렵하시면서 가시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 정치를 바꾸려면은 이 정치인들과 같은 레벨로 접근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절대 휘어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경원 이분 정말 능력 있고 똑똑하고
학벌 좋고 그동안 정말 정치활동도 잘해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노력해도 저출산에 대해서 자기의 뜻 하나 제대로 펼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를 바꾸려면 정치 그 이상의 경지에서 이것을 휘어잡아야지 이 정치인들과 같은 그런 높이에서 이들과 경쟁하듯이 겨뤄가지고선 절대 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바꾸려면은 영적인 지도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야지 대한민국을 정말 바꿀 수가 있다. 그거를 허경 총재님께서는 그 길을 가고 계시고 저를 비롯한 많은 허경 총재님 지지자분들께서도 그 길을 함께 동참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서 이제 정부에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현재 애 낳으면 2억 원을 지원하겠다. 아니 뭐 아동수당을 월 100만 원씩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2007년 허경 총재님께서 출산수당 3천만 원 지급할 때는 콧방귀 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뭐 아이들에게 100만 원씩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공약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7년에 허경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산 정책을 폈더라면은 하다못해 3천만 원 지급이 아니라 1,500만 원이나 2천만 원만 지급을 하였더라도 대한민국의 출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십 배의 예산을 써가면서도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와서는 뭐 이렇게 월 100만 원씩 아동들에게 돈 주는 것을 검토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대한민국 인구수가 줄고 생산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외국에서 이민자들을 늘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구수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아이를 안 낳고 인구수가 계속 줄어서 생산직의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외국 사람들을 막 데려와서 그 자리를 대체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 정말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 근 한 5년 전부터는 이미 지자체에서는 허경 총재님께서 주장하셨던 것과 비슷한 정책을 피고 있죠. 그래서 첫째 낳으면 얼마 주고 둘째 낳으면 더 많이 주고 뭐 셋째 낳으면 막 1,000만 원씩 주는 데도 있고 뭐 넷째 다섯째 낳으면은 5천만 원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고요. 그 왜 지자체는 이렇게 출산 정책을 강력하게 피고 출산 전쟁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느냐. 지금 아직 서울이나 경기도권은 괜찮단 말이에요. 뭐 대구나 부산 이렇게 좀 아직까지 힘이 있는 도시들은 괜찮지만 진짜 이 지방에 있는 지자체들은 아이들이 없고 저출산 고령화의 그 심각한 문제를 정말 매일매일 겪고 피부로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문을 닫고 시장에 사람들이 없고 물건이 안 팔리고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고 이런 거를 보다 보면은 지자체들은 너도 나도 어떻게든 사람을 끌어와서 데려와서 아이를 낳게 해야지 자신들의 운영이 되니까 아이들을 낳게 하려고 혈안인 거죠, 이 지자체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지금 일어나는 걸 볼 때 얼마나 이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미 과거에 얼마나 더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이것을 다 대비하셨는지 진짜 대단하신 분이고 정말 헝가리의 그 출산 정책이 뛰어나다고 뭐 그걸 따라하자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군더더기 없고 그걸 이미 16년 전에 이미 주장하시고 고안하셨다는 것이 뭐 서양이나 외국의 그런 정책위원장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와가지고 배워야 될 수준이에요. 네. 뭐 헝가리의 출산 정책 뭐 물론 좀 효과가 있었지만 허경영 총재님의 출산 정책만큼의 강력한 효과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2007년에 허경 총재님께서 주장하셨던 출산 정책이 시행이 되었잖아요. 그 모든 유럽이나 서양 나라들도 이거를 아마 모델로 삼고 이와 비슷한 정책을 폈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생일을 맞은 국민들에게 생일 케이크랑 선물을 대통령 이름을 주겠다. 금일봉을 보내주겠다. 이런 정책들 나중에 허경 총재님이 대통령이 되셔서 그런 정책을 핀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CNN에 나오고 유럽 같은 사람들도 다 이런 소식 듣고 야 이런 나라가 어딨냐. 이거 정말 전 세계 특종 뉴스로 퍼져도 모자랄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이런 사고를 하는 인물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대통령이 국민들을 경조사를 하나하나 다 관원상제를 다 챙겨주면은 당연히 국민들은 대통령을 사랑하게 되고 지도자를 따르게 되고 국가를 사랑하게 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고안하신 이 모든 정책은
정말 고차원적이고 정말 높은 차원의 정책들이다. 이거를 대한민국 썩은 정치인들은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알아보더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 그분이 옳은 말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해도 그게 그냥 싫은 거예요. 왜? 허경영이랑 비슷한 얘기 하니까. 나경원이 저런 거 해가지고 진짜 출산율이 늘었어. 그러면 허경영 말이 옳았다는 게 결국은 증명이 되는 거고, 허경영이 옳았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알게 되면은 국회의원들 옷 벗어야 되고 정신교육대 들어가야 되고 그동안 혜택 받았던 거 다 뱉어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들이 가만히 두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걸 알아도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022년까지 15년 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쓴 돈이 약 380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2023년 예산도 들어가다 보면은 400조가 넘겠죠. 한 450조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380조라고 가정을 하고 2006년부터 380조가 쓰였다는 거예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380조를 썼는데 이 돈을 만약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주장하셨던 출산수당 5천만 원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무려 760만 쌍에게 5천만 원씩을 지급할 수가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380조라는 돈이. 그 정도로 이 돈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15년으로 일단 나눠보면은, 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50만 쌍에게 출산수당 5천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던 돈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게 5천만 원이 아니어도 돼요. 그 과거에 주장하셨던 것처럼 출산수당 3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계산을 해보잖아요. 자, 그러면은 3천만 원을 계산해보면은 이 15년 동안 매년 84만 쌍에게 출산수당 3천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돈이 납니다.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모른다는 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고 믿을 수 없고, 정말 이것과 관계된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은 진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 이만한 돈이 다 어디로 쓰였냐고요. 이동안 이 연도까지 낳은 출생아 수가 대략 500만 명 정도가 될란가 모르겠어요.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3천만 원씩 줬더라면 이 380조가 1267만 쌍에게 돌아갔다. 그 돈은 15년 동안 매년 아이를 낳는 84만 쌍에게 출산수당 3천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허경영 총재님을 알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이런 걸 잘 몰랐을 거예요. 이런 예산이 얼마나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지를 가장 열심히, 가장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셨던 게 허경영 총재님이시란 말이죠. 이 저출산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해결책을 이미 2007년도에 제안하셨고,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저출산에 쓰이는 예산 낭비의 실태를 제대로 알린 사람은 허경영 총재님 뿐이시다. 예산을 써서 하는 거는 별로 실효성이 지금 없다. 내가 왜 의원님들을 자꾸 이 정신교육대를 이야기하냐면은 이거 연간 45조를 가지고 저출산을 맨날 시스템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인구는 점점 0.8, 0.7로 내려갑니다. 연구하지 마세요. 절대 연구하지 마시고 산모한테 그냥 주세요. 그럼 지원해 줄 테니 애 낳으세요. 결혼하는데 3억 주고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은 애를 낳습니다. 결혼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700만 명이 지금 파산 직전에 가 있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대부분 2천만 명의 근로자가 월급을 받으면 그달부로 적자입니다. 이런 시점을 과연 국회의원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가 예산 줄여서 국가가 쓰나 국민이 쓰나 인플레 안 생깁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이대로 두면은 국회의원 때문에 망할 날이 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대한민국에 처한 문제들, 저출산 예산 낭비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던 게 바로 허경영 총재님이시란 말입니다. 이분은 정말 대한민국의 이 정치인들이 각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들의 이권을 위해서라도 정말 이렇게 바른 말하고 옳은 말 하는 분이 계셔야 돼요. 이런 분들에게 이해가 안 된다고 뭐 이상한 발언한다고 여러분 중에는 뭐 안티하고 돌을 던지고 그럴 시간에 이
예산 낭비하고서 자기 자식들 유학 보내고 자기 땅 사가지고 뭐 개발해가지고 돈 챙기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한테 돌을 던지세요,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국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을 위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국민의 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오히려 이분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출산 예산 40조? 이거요, 40조면 작년에 난 25만 명에 한 사람당 1억 3천씩 돌아가. 그럼 1억 3천만 원씩 줬나? 안 줘요. 돈 어디 쓰냐?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고 뭐 기획하고 연구하는 돈으로 40조가 나가. 국방 예산만큼이 나가. 이게 뭐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맞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결혼하면 1억, 연애수당 20만 원, 또 국민배당금 18세부터 150만 원씩 주죠? 애 낳으면 5천만 원 주죠? 이래야 결혼해. 생활보장돼. 결혼비용 나와. 주택자금 나와. 출산하면 애 돈 나와. 이거 해야 결혼해. 예산 560조를 160조만 국가가 쓰고 400조를 여러분한테 주죠? 그러면 해결이 돼.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시는 말씀 결국 다 적중했고 우리는 이렇게 저출산 문제에 휩싸이게 되었고 또 이러한 문제를 이미 내다보시고 지금 이 대한민국의 예산 낭비 실패를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가장 옳은 말을 하셨던 가장 국민의 편에 서 계셨던 분이 허경영 총재님이시라는 사실을 저희는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정말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말 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주장하셨던 공약들이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나경원 그분도 어쨌든 이렇게 내가 허경영이라고 놀림받아도 좋다. 미래 세대를 위해선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셨던 것처럼 그분 역시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신의 소신이 있고 국가의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조차도 자기 뜻을 못 펼치고 그 자리를 사임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워낙에 잘못되고 앞뒤가 뒤바뀌어 있다 보니까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고 정답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려 탄압을 받고 괄시를 받는 시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이렇게 반대로 가고 세상이 이런 사람들에게 비난을 하고 돌을 던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라도 언제나 옳은 말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입장을 대변해주고 정말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의 편에 서서 그분에게 도움을 줘야지 오히려 더 우리의 추후의 복지가 더 좋아지고 우리의 후손들이 더 좋은 사회에서 살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옳은 말 하시고 언제나 국민들을 위하시고 언제나 약자를 위해서 활동하시고 언제나 미래를 위한 확실한 비전과 해결책을 제안하시는 허경영 총재님의 진가를 우리는 언제나 항상 잊지 않고 상기하면서 항상 배움의 자세로 항상 허경영 총재님에게 누가 되지 않는 생활을 하면서 그분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문득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명언을 봤어요. 이분이 유럽 사실주의 문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작가인 오노레 드 발자크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더라고요. 역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타락하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위대한 사람인 것이다. 역경에 처해 있는 동안 사람들은 쉽게 타락하거나 포기하고 신세한탄을 하거나 방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역경의 상황에서 타락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이미 매우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문학계의 거장인 발자크가 이런 명언을 남겼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 글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경에 처했으면서도 그 역경에서 그 역경을 극복하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좋은 세상을 건설하겠다는 마음으로 방황은커녕 방황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항상 헌신하시는 허경영 총재님의 모습을 보면 이분은 위대하다는 말 그만으로는 그분을 표현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말이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과 같이 이 세상을 바꾸고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을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역시도 지금의 처한 역경에서 타락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으면서 항상 허경영 총재님의 축복 아래 밝고 맑은 활기찬 긍정적인 그런 생활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허경영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